다른 흡수대 안 하고 나 혼자 해도 되잖아. 그지? 나만 해도 자, 생태계 평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태계 평행에 보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지요? 자,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생물질 요인하고 비생물질 요인으로 두 개를 구분을 해서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생태계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태계의 구성 단계를 보면 제일 처음에 뭐예요? 하나의 궤체입니다. 궤체. 우리가 알고 있는 앞부분에 앞으로 배운 게 세포가 모여서 뭘 이룬다?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서 뭐냐? 기관을 형성하고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궤체가 형성되는데 이 궤체라고 하는 거 사슴 한 마리, 사철나무 한 그루 하나의 생명체를 뭐라고? 궤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궤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뭐라고? 궤체군이라고 한다. 그래서 궤체군은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궤체의 식사를 우리가 궤체라고 얘기하는 궤체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종이라는 얘기부터 가자. 우리가 생물의 그 구별 단계, 분류 단계를 보면 가장 작은 게 뭐예요? 종이죠, 종.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라고 한다면 종은 자연계에서 뭐가 가능한 거? 번식이 가능한 상태. 우리가 종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종, 속, 목, 강, 문, 배까지 가장 크게 분류하는 게 누구예요? 동물계, 식물계, 그죠? 원생생물계, 그죠? 근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작은 분류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객체의 식단을 우리가 뭐라고? 객체군이라고 해요. 다음 여러 개의 객체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생물의 식단을 우리가 뭐라고? 분집이라고 한다. 그래서 객체군들의 무리다라고 얘기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보면 생물원에 보면 뭐가 나온다? 객체군의 특징, 분집의 특징에 대한 얘기 생물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아 어울려서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화학적인 계를 우리가 뭐라고? 생태계라고 얘기한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넘어갈 거예요. 자, 넘어가는데, 자, 생태계 구성 요소에서 첫 번째 생물적 요인인데, 그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구분하기 전에 먼저 왼쪽 볼 거야. 자, 생물과 환경의 상호 영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말입니다. 자,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인한테 주고 있는 얘 빨간색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작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호 영향에 대해서 빨간색이 비생물적이 생물적한테 주는 건 뭐라고? 작용. 오케이? 다음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 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 우리가 뭐라고? 반작용이라고 한다. 이 반작용에 대한 얘기는 모두 포함된다. 그 환경에 대한 적응도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야? 이 생물적 위기 안에서 나타나는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거 이거 뭐라고?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자. 요거는 구분해 놓고 하자.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과 상호작용 먼저 구분. 됐지? 자, 그런데 자, 생물적 유인 안에서 우리가 생태적 지위로 통해서 뭐한다? 구분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냐면, 자, 누구냐면, 첫 번째 생산자입니다. 생산자라고 하는 건 광합성을 하는 생물입니다. 식물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여 살아가는 생물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영양생물은 누구에 속한다? 생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조류를 그죠? 조류가 뭐게? 미역, 다시다 이런 것들, 그지? 빔, 그게 뭐야? 조류,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 중에서 뭐예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뭐 한다? 광합성을 하는 세균들입니다. 이 남세균들 거겠죠. 그 다음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뭐야?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생물을 시장으로 해서 양분을 얻는 그래서 이를 부르고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영양생물하고 종속영양생물에 대한 두 가지 차이. 그래서 먹이에 따라서 무한당을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의 생태적 지위를 갖게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분해자다. 분해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디 들어갑니까? 라고 한다면 다른 생물의 배설물이나 죽은 사체를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생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로 뭐가 있다고요? 세균, 곰팡이, 버섯 등등에 대한 거는 체크. 다른 거는 여러분들 정확히 몰라도 좋습니다만 분해자들은 뭐한다?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비생물적 요인이다. 됐지? 아니지.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한 요구에 따라서 생태적 지위, 역할을 구분하는 게 뭐에 의해서 영양분을 얻는 방법에 따라서 혹은 역할이라고 하는데 이 역할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생태계에서의 생태적 지위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합니다. 지위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자, 비생물적 요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비생물적 요인은 우리가 생물 안에 생물적 요인은 아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뭐에 환경 요인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환경 요인, 빛이라든가 온도라든가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토양 등이 아니라 환경 요인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비생물적 요인이 뭐예요? 생물에게 필요한 물질이나 생활터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밑에 보면 상호 영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걸 넘어가 보면 생물과 환경의 상호 영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가해지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작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 봄의 기온을 하면 새싹이 좋거나 가을의 기온이 되면 단풍이 드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상호 영향을 반작용이라고 얘기했죠. 반작용. 그다음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 숲이 우주에서 어둡고 습해지고요. 식물의 강화서로 대기에 산소농도나 이산화탄소의 강화가 생기는 것도 뭐다? 반작용에 속한다니. 그다음 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사이에 주어지는 뭐예요? 이걸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상호작용은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공생. 서로 간에 뭐야? 서로가 살아가는. 그래서 상리공생. 서로 이득을 보는 경우. 그리고 편리공생.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뭐야? 손해를 보지 않는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기생. 기생은 뭐 하는 건데? 한쪽은 이득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에 속한다? 상호작용에 속한다. 됐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넘어가 보면 다음 페이지를 쓱 하고 넘어가 보면요. 이제 드디어 작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생물들이 과연 비생물적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고 어떻게 수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빛의 세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빛에 대한 얘기가 세 가지가 나와. 세기, 파장, 그 다음에 뭐까지? 일조시간. 세 가지 영향을 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빛의 세기인데요. 빛의 세기는 우리가 잠깐 빠져서 얘기를 합시다.
자, 빛의 세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뭘 통해서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의 양 혹은 동화량의 크기 뭐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 빛의 세기고요. 위쪽은 뭐예요? 이산화탄소의 흡수량, 아래쪽은 뭐 CO2의 방출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 빛의 세기에 따라서 CO2의 흡수 방식이 어떻게 그래프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난다. 얘가 이렇게 가다가 뿅 맞아. 그래서 빛의 세기가 하나도 없을 때 식물은 뭐한다? 광합성 식물들은 호흡을 할 것이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0일 때 나타나는 CO2의 방출량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호흡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점점점 세지게 되면 광합성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CO2의 흡수량이 커지니까 방출량이 작아지는 효과를 갖는다. 그러다가 자, 이때 빛의 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고상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상점이라는 빛의 세기는 외견상 보기에 CO2의 흡수나 방출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의 빛의 세기다. 외견상 우리가 밖에서 보았을 때 외견상 보았을 때 CO2의 뭐가 흡수도 방출도 없는 상태로 보여지는 그때 빛의 세기 고상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나타난다?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뭐할 때 같을 때의 빛의 세기입니다.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을 때의 빛의 세기를 우리가 뭐라고요? 고상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하루에 몇 번 나타난다 맑은 날? 2번 나타날 거예요. 뭐가 고상점. 맑은 날, 구름이 없는 맑은 날에 하루에 몇 번? 하루에 2번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다. 왜? 해 뜨고 빛의 세기가 증가하다가 한 번. 해 지기 전에 한 번. 그죠? 그리고 이 고상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식물이 생존하기 위한 최선의 빛의 세기다. 생존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빛의 세기. 생존을 위해서 나타나는 최소한의 빛의 세기를 뭐라고 한다? 고상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고상점에서 식물의 생장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네. 못 일어났죠. 남는 게 있어야 생장하지. 그지? 얘는 뭐 한다? 생장은 일어나지 못한다. 그치? 고상점에 대한 얘기가 실제로는 가볍게 볼 수 있겠는데 자세히 보면 뭐가 돼? 되게 많은 의미를 포함하거든요. 그죠? 자, 그렇게 가다가 빛의 세기가 점점점 세져서요. 여기 이상의 빛의 세기를 주게 되면 더 이상의 뭐다? 빛의 세기가 제한 요소가 되지 않는 빛의 세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광포화점이라고 하죠. 빛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점이다. 그래서 광포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빛의 세계에서는 고상점하고 광포점 두 개를 칠고. 그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광포점에서 나타나는 물질의 상대량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라고 한다면 얘가 뭐예요? 순광합성량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순동화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호흡량이다. 그래서 순동화량과 호흡량 두 개를 합친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총동화량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을 합친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전체의 동화량이라도 총동화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되죠? 그래서 호흡은 낮이건 밤이건 무한한다. 주리장창 일어나야 합니다. 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됐지? 그런데 이 그래프가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옵니다. 뭐로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양역과 음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프가 똑같이 광합성 양에 대한 빛의 세기에 대한 그래프로 나왔을 때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오지. 어떻게 그래프가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자, 하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누가 나온다?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역자가 무슨 역자냐면 잎사귀 역자예요. 그럼 양엽은 뭐다? 양지식물의 잎사귀를 얘기하는 거고, 잎을. 음엽은 뭐야? 음지식물의 잎사귀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여기 두 개 중에서 누가 양엽이고 누가 음엽이게요? 라고 한다면 얘가 음엽입니다. 그러니까 음엽은 잎사귀를 구성하고 있는 그 안에 조직 중에 울타리 조직이 얇게 돼 있어요.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그래 흡수구 돼 있잖아. 그지? 근데 울타리 조직이 얇아서 실제로는 뭐하다? 잎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상태. 그리고 잎의 표면이 뭐야? 되게 넓어야 합니다. 왜? 잎사귀 표면이 넓어야죠. 빛을 잘 못 받는 곳에 자라니까. 오케이? 그래서 A, B를 비교할 때 여기서 비교하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흡량을 비교하면 누가 더 많아요? 그래프상에서 호흡량은 B가 더 많네요. 그지? 그럼 보상점을 비교하면 보상점은 누가 더 커요? 보상점은 양력이 음력보다 보상점이 더 크군요. 그거에 따라서 양지식물, 음지식물 구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광포화점이라고 하는 빛의 세기도 마찬가지. 누가 더 클까요? 라고 하면 누가 더 커? B가 더 커? 맞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력과 음력을 비교할 수 있는 거, 요게 첫 번째 빛의 세기에 따라서 생물이 어떻게 그 작용에 대해서 순응하고 적응해 가는지를 표현하는 값이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 됐니? 호흡량이 호흡량이라고 하는 건 빛의 세기가 0일 때 CO2의 방출량하고 비교하니까 A는 요만큼인데 B는 이만큼이니까 누가 더? B가 더 호흡량이 더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B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B가 다 큰데 문제는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오죠. 야, F 지금 A라고 하는 빛의 세기에서 A와 B가 생존할 수 있는 점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A라는 빛의 세기는 스몰 a라는 빛의 세기는 라지 a라고 하는 음엽에 대한 보상점보다 크니까 생각이 가능한 빛의 세기. 그런데 양엽이 있는 보상점보다 낮으니까 뭐가 돼? 양엽은 죽을 거라는 얘기. 생존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런 것들을 물으면 뭐한다? 읽어낼 수 있으면 되겠다. 됐지? 딱 나와갖고 뭐예요? 그래프 딱 나와갖고 오케이 드디어 하나 걸렸어. 맞지? 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빛의 세계에 따른 작용에 대한 얘기 우리가 하나 해석했어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빛의 파장입니다. 빛의 파장. 빛의 파장도 생물에 영향을 주네요. 그래서 바다의 깊이에 따라 또 다른 빛의 파장이 다르다. 이를 이용하는 해저리의 분포가 뭐하다? 달라진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거를 우리가 상호작용에서 뭐라고 해요? 분서라고 얘기했죠. 서로가 필요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영역을 나누는 거. 그래서 얕은 바다에는 주로 적색강이나 녹조류, 그리고 깊은 바다에는 청색강이나 홍조류가 많이 분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할 겁니까? 라고 하는 빛의 파장에 대한 얘기니? 그럼 빛의 파장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제 수심이 깊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수심. 근데 우리가 빛의 파장의 종류들에 대한 얘기 기억하시나요? 빛이라고 하는 건 전자기파고요. 그래서 감마선, X선, 자외선, 그다음에 누구야? 가시광선, 그다음에 누구야? 적외선, 전파까지. 그지? 그런데 이 가시광선 영역 안에 뭐가 있죠? 보라색부터 무슨 색까지? 빨간색까지의 파장에 따른 빛의 달라지는 거지. 왼쪽으로 갈수록 뭐가 커져? 진동수가 커지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가 길어져? 파장이 길어진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진동수에 따라서 빛을 구분할 수도 있고 파장에 따라서도 뭐한다? 빛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
그런데 자 여기 이제 햇빛이 쭉 들어와서 투과가 되는데 통과가 되는데 빨간 빛이 뭐한다? 깊이까지 못 들어갑니다. 빨간 빛은. 그런데 노란색 빛은 뭐가 되죠?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고 녹색 빛도 그나마 뭐한다? 그나마 요 깊이까지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런데 파란 빛은 어떻게 되죠? 깊이까지 들어갑니다. 깊이까지. 그래서 이 깊이에 따라서 뭐가 다른가? 생존하고 있는 조류가 틀려요. 그래서 얕은 곳에서는 누가 녹조류가 주로 여기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녹조류는 겉으로 보기에 무색으로 보여? 녹색으로 보여. 그러면 녹색은 흡수를 안 하는 거고 주로 무슨 색? 빨강색과 청색을 이용해서 뭐 한다?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깊이 들어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라고 한다. 이 중간 단계의 깊이에서는 갈조류라는 놈이 있겠죠. 그래서 갈색 조류라 해서 갈조류라고 하는데 이 갈조류는 주로 무슨 색을 이용해서 녹색과 파란색 혹은 노란색을 이용해서 뭐한다? 광합성을 하는 놈일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홍조류라는 놈이 삽니다. 여러분들 그 김 이런 것들. 그래서 홍조류는 주로 무슨 색깔? 파란 색깔을 이용해서 뭐한다? 광합성을 할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투과되는 파장이 다르고 그 파장에 따라서 뭐한다? 살고 있는 조류들이 다르게 나타나네요. 그런데 요 실험 말고요. 또 다른 실험 하나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무슨? 엥겔만의 무슨 실험? 핵함 실험. 엥겔만이 핵함을 가지고 이 핵함은 뭐에 속하냐면 녹조류입니다. 그래서 핵함을 가지고 과연 얘가 어떻게 무슨 빛을 활용해서 주로 광합성을 하는지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녹조류가 왜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많아요? 초록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노란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예요? 그러니까 주로 청색과 자색입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엥겔만의 핵함 실험은요, 어디에다가 물속에다가 바닷물 속에다가 여기에다 핵함을 넣어주죠. 핵함의 단면을 대략적으로 뭐한다? 모양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바람막인 핵함을 이렇게 넣었고요. 거기 위에 뭘 이용해서 금광입니다. 우리가 스펙트럼이죠.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무슨 광? 백색광을 쫙 쏴갖고, 그지? 얘가 뭐야? 꺾이는 정도에서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청색 해갖고 비춰준단 말이야. 그리고 얘가 어느 빛을 주로 활용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뭘 첨가시키냐면요. 호기성 세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성 세균이라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동물성 플랑크톤도 이 안에 들어가겠죠. 얘는 산소를 겁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기성 세균들이 어느 곳에 많이 모이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곳에 많이 모이니? 그럼 봤더니 뭐야? 호기성 세균들이요. 이렇게 많이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나머지 빛깔은 관심 없어. 왜? 여기 나와 있는 이쪽에 모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요? 청자색입니다. 청색과 자색별에 많이 모여 있고 여기가 무슨 색? 붉은색. 그래서 붉은색과 청자색 주변에 호기성 세균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까 핵함이라고 하는 발조류는 주로 청자색과 적색을 이용해서 뭔가 광합성을 주로 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더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엽록소 A와 B.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엽록소가 있는데, 우리가 엽록체는 색소인데, 엽록소 A와 B. 주로 대표적인 누가 엽록소입니다. 이거 말고도 카로틴이나 크산도필 이런 사람들 엽록소 쓰고 있는데, 그것들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흡수하는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 두 개를 뭐한다? 확인을 마지막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AB가 흡수하는 스펙트럼을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이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짧은 청자색과 그 다음이 적색 계열이 나타난다면 흡수하는 곳이 어디야? 여기 부분을 많이 흡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네가 작용하는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봤더니 작용 스펙트럼은 누구같이 비스무리하게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수심에 따라서 조류의 종류가 달라지듯이 혹은 핵함이라고 하는 놈이 뭘 통해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빛의 파장에 대해서 어느 빛을 주로 이용을 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투까지 공부한 우리 성주하고 민준이는 아마도 관계원과 관계 피해에 대해 아시죠? 관계원이 뭐라고요? 680나노미터. 관계투가 얼마? 700나노미터. 그게 누구게? 청자재과 적색. 그게 이제 연관이 쭉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신호 과정까지 뭐한다? 일맥상통에 연결이 돼야지 전체적인 이해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하나만 쭉 놓고 뭐야 보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됐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에서 파장에 따른 광합성에 뭐가 영향을 주는 빛의 파장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면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1조 시간입니다. 자, 이 1조 시간에 대한 얘기는 뭐예요? 빛이 비춰지는 하루 중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하기 때는 뭐의 길이가? 낮의 길이가 길고, 동시 때는 뭐의 길이가? 밤의 길이가 길고, 그리고 춘문과 초분 때는 낮과 밤의 길이가 뭐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루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을 뭐라고? 1조 시간인데, 동물과 식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꾀꼬리하고 종달새는 1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뭐 한다고요? 번식을 합니다. 꾀꼬리. 그리고 성우와 노루, 번식 시기가 뭐에 의해서 1조 시간에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는 언제? 가을에 번식한다니까. 오케이? 얘는 가을에 번식. 그리고 온디 지역의 곤충은 뭐합니까? 늦여름과 가을에 일조 시간이 짧아지면 겨울잠이 자게 되고요. 이런 일조 시간이 길어지면 활동을 시작하고 뭐하다? 번식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일식물하고 단일식물 얘기합니다. 식물에 대한 얘기에서는요. 장일식물하고 그다음에 무슨 식물? 단일식물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일조 시간에 의해서 꽃이 개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 북꽃 같은 경우에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언제 초여름에 꽃이 핍니다. 그럼 얘는 뭐에 속하는 거야? 단일식물이에요. 한 개 암기 이상이 겨울 동안에 암기가 충분히 뭐야? 이루어져야지. 그래야지 봄에 뭐 하는 거야? 꽃이 피네. 오케이? 그런데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시간이 짧아지는, 즉 얘는 뭐다? 장애식이야. 한 개 암기보다 짧은 암기가 주어져야지 꽃이 핀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주일 시간에 따라서 뭐한다? 나타난다. 됐지? 그래서 빛이 생물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도 세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 뭐? 세기. 두 번째가 파장.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일조 시간. 됐나요? 예, 여러분들 생물원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가 온도가 생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얘기네요. 작용에 대한 얘기. 자, 외부 온도가 변하면 체온이 변하는 병원등으로 뭐 한다고요? 추운 겨울에 겨울잠을 자죠. 봄이 그런 건가? 봄이 뭐가요? 그런 건가? 봄이 단일 식물이라고. 식물이라고? 예? 곰이요, 곰. 곰. 곰이 병원 동물이죠. 근데 그건 북극곰은 아닙니다. 어? 북극곰은 오히려 뭐야? 눈밭에서 막 보지? 그 추운데 자고 있잖아.
그 다음에 해수면 추운 지역에 사는 북극여우, 여우가 여러분 북극여우 사막여우인데요. 사막여우 온대요 보세요. 사막여우 온도가 높을수록 뭐가 됩니까? 귀의 크기가 되게 커요. 그리고 코도 워낙 되게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지 말단은 되게 커져. 오히려 추운 쪽일수록 뭐가 되죠? 사지 말단은 작아진다. 왜 그렇게? 열 방출량이 뭐야?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지? 그리고 몸집의 크기는 뭐예요? 커져요. 왜? 지방이 많이 몸 안에 있어야지 뭔가 체온유지에 적합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도에 따른 뭐다? 동물이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몸의 말단 부위하고 몸집에 대한 얘기를 비교를 하게 되면 아 그렇게 달라지는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겨울에 동백나무와 사찰나무 같은 상록수입니다. 상록수는 잎의 크칠크칠 잎 겉면을 둘러싸고 있는 뭐다? 보호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크칠층이 뭐 한다고? 더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집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 온도에 따라서 식물이 뭐 한다? 식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단풍, 그죠? 단풍을 여러분들 만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엽록소가 파괴시킨다는 얘기예요. 엽록소 파괴 색깔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식물은요, 몸 안에 있는 녹말들을 뭐로? 겨울철이 되게 되면 포도당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을 바꿔주게 되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물질에서 배우셨어요. 녹말을 뭐라고요? 거대분자고요. 포도당은 뭐야? 저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녹말은 이 입자가 알파 포도당이죠. 알파 포도당의 복합체인데 이게 중간에 크랙 잘리는 거예요. 그지? 이게 잘려서 작은 분자이 뭐야? 포도당을 만들게 되면 입자수가 뭐하죠? 증가합니다. 즉, 한 개의 분자에서 다수의 분자로 뭐가 된다? 나뉘게 돼. 그럼 입자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죠? 어느 점이 낮아집니다. 그럼 겨울 나가기 위해서 이 한 개를 다수로 바꾸면서 입자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거든. 그럼 입자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에 따라서 뭐한다? 어느 점이 낮아져요. 그래서 영하 10몇 도까지도 뭐가? 식물이 나무가 얼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겨울을 납니다. 그럼 겨울이 나아지면 다시 어떻게 된다? 포도당을 녹말로 바꿔서요. 그리고 광합성 산소만큼 뭐한다? 양분을 저장해서 거기에다가 C에다가 그게 뭐야? 열매지. 그렇게 변화를 시킨다니까? 외부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단풍을 만든다고 혹은 녹말을 포도당을 바꿔서 어느 정도야? 낮춰주는 변화를 통해서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온도에 따른 생물에 대한 얘기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물과 생물이네요. 물과 생물은 뭐 하는 거예요? 곤충약 각각류를 쌓아 뇌골격은 뇌부의 연한 살을 보호하기도 하고요. 수분 증가를 뭐한다? 방지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육상 식물은 땅속에 물을 어디로 흡수합니까? 뿌리털로 흡수해서 이거죠. 식물 전체를 운반하기 위해서 관과물이 발달했답니다. 관과물이 뭐야? 체관, 물관, 그리고 가운데 형성층까지. 그래서 여기 수련이나 생이가래 혹은 뭐예요? 연꽃 같이 물에 사는 식물은 관과물이나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는데 문제는 얘네들은 물 갖고 있죠. 통기 조직을 갖고 있죠. 통기 조직이 발달합니다. 통기 조직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뭐야? 공기를 담을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물이 뭐하게?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물이 깊으면 뿌리가 뭐야?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중간에 뭐야? 떠 있는 형태. 떠 있는 형태.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물에 대한 얘기는 수분을 뭐한다?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인장 한번 생각해봐. 잎이 뭐가 됩니까? 거의 없죠. 그리고 되게 단단합니다. 겉면이. 네, 수분을 뭐하기 위해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다음.
토양과 생물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갑니까? 토양과 생물이에요. 이거는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뭐야? 상호작용이 작용 반자고. 토양 속의 물과 무기염류를 이용해서 식물을 흡수하고 살아가고요. 그죠? 그 다음이 미생물들은 토양의 공기함량 등 특성에 의해서 따라 분포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거기에 그 미생물이나 혹은 땅 속에 사는 생물에 의해서 토양에 뭐야? 공기를 공급해주거나 혹은 공기 함량 공급을 뭐야 늘려주거나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네. 그다음에 토양 속 미생물은 뭐 한다고요? 미생물 생물의 사체를 분해하거나 혹은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낙엽이 지속적으로 쌓이면 토양의 성분이 변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이 지층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지층을 부식토라는 표현을 쓰죠. 부식토다. 그래서 보통 표기에 존재합니다. 부식토. 그 다음에 공기와 생물에 대한 얘기는요. 가장 간단하게 고산지대, 저지대가 아니라 높은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혈액 속에 산소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 뭐해수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은 작물과 존재합니다. 뭐를 높여주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몇 가지에 대한 얘기 5가지 나왔어요. 빛, 두 번째 온도, 세 번째가 물, 네 번째가 토양, 다섯 번째가 뭐냐? 공기. 물론 공기와 생물의 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호흡을 하면 뭐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요. 광합성을 하면 산소가 발생하니까 생물의 광합성인 호흡에서도 뭐야? 공기의 성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자, 그리고 넘어가면 간단 점검하고 넘어갑니다. 1번. 일정 득에 사는 생물들과 일어나는 환경을 모두 포함한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고요? 생태계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생태계. 그 다음, 사슴 마리, 사철나무 한국어가 독립한 하나의 생명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개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같은 시절 화학지에 모여 사는 개체군들의 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군집이라고 한다. 군집. 그리고 생태계에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생산자라고 표현합니다. 생태적 지위를 표현할 때 생산자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생물의 배설물이나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얻는 약물을 물어보고 우리가 분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분해자. 그 다음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등 생태계를 구성하는 비생물적 요인이겠죠. 비생물적 요인은 생물에게 필요한 뭐야? 물질과 생활터전을 뭐 한다고? 제공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에 대한 얘기? 앞에 나오는 지금 생태계에서 얘기 나오는 일반론에 대한 얘기가 정리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생태계 평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태계 평형.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보통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것과 먹이 그물에 대한 두 가지 차이죠. 그러니까 먹이 사슬은 우리가 먹고 먹히는 관계를 딱 줄여서 얘기하면 뭐라고요? 피식과 포식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피식자와 포식자의 관계다. 피식과 포식의 관계에서 사슬처럼 연결된 걸 뭐라고 한다?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생산자가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 그런데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안정할까요? 라고 하는 그림도 나와 있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단순한 모양보다는 복잡한 먹이 사슬 형태가 뭐랄까? 안정한 생태계라고 볼 수 있겠다. 왜? 종의 다양성. 그죠? 종의 다양성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한 얘기는 어느 쪽이 더 안정한 상태에 유지할 수 있겠냐고 한다면 먹이 사슬보다 이거가 먹이 그물이 더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넘어가 보면 자 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는 결계는 뭐예요? 우리가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위 영양강의 생물에게 뭐한다? 전달이 되거나 혹은 중간에 호흡을 통한 열에너지는 뭐예요? 빠져나간다는 얘기네. 그래서 자 생태 피라미드입니다. 영양관계라고 하는데 생태계에 대해서 생물체가 먹이 사슬에서 찾은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영양관계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그 영양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생산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구분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합니다. 생태 피라미드라는 게 뭡니까라고 얘기한다면 생태계로 구성하는 생물군집의 뭐야? 개체수, 생물량, 이 생물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여기 나와 있네요. 생물 전체의 무게로 생체량이라고도 한다. 생체량. 그리고 에너지 양을 무슨 단계로 영양 단계에 따라서 쌓아 올려서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는 뭐라고 한다? 생태 피라미드라고 한다. 그런데 자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개체 수도 뭐한다? 감소하고 있고요. 생물량 피라미드도 뭐한다? 위로 갈수록 감소하네요. 그리고 에너지 피라미드는 뭐한다? 감소를 합니다. 그 감소되는 이유가 뭐 예를 들어서 생물량 같은 경우에는 뭐야? 중간에 그지 죽거나 혹은 잡혀먹거나 그지? 그렇게 해서 뭐한다? 줄어들 때고 에너지 피라미드는 뭐 때문에 야 여기는 중간에 호흡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열 에너지로 비생물적 요인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위로 갈수록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값이 두 개가 있죠. 뭐가 증가하죠? 위로 갈수록 증가하는 값이 있습니다. 상위로 증가하는 값이 그 첫 번째가 몸집의 크기다. 개체의 크기는 뭐한다? 증가할 거 아니?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에너지 효율이죠. 에너지 효율은 점점 위로 갈수록 뭐한다? 증가할 거라는 얘기죠. 두 가지 기억합시다. 그래서 몸집의 크기하고 에너지 효율은 상형 단계로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감소, 증가하는 것에 대한 예측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나타난 물질과 에너지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생태계가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 생태계의 평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라고 한다면 먹이사슬입니다. 먹이사슬. 그래서 안정적으로 생물의 종류와 개체 수가 안정을 유지한 상태를 뭐라고 생태계 평이라고 하는데 자 생태계는 어떤 요인입니다. 이 어떤 요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냥 자연적 요인이 나고 그 자연적 요인은 뭐가 있을까? 뭐 산불이라든가 화산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일시적으로 생태계평이 깨져 특정 영양성의 개체의 수가 변하더라도 먹이 관계에 의해 다시 개체 수가 무슨 상태요? 안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생태 피라미드 안에서 예를 들어 먹이 사슬이나 먹이 그물 관계가 뭐한다? 생태계평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되죠. 어떻게? 자, 2차 소비자, 1차 소비자 생산자가 있는데 1차 소비자가 1차로 증가한답니다. 그지? 번식을 무지하게 많이 했거나 혹은 외부에서 유입이 됐거나 1차로 증가가 되면 당연히 2차 소비자, 위에 있는 상형 단계를 뭐한다? 증가할 때고 먹이가 되는 생산자는 감소일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돼 있죠? 2차 소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얘 먹이가 되는 얘는 뭐한다? 감소할 테고 얘가 감소하면 생산자는 증가할 테고 얘가 감소하면서 2차 소비자가 감소가 되니까 다시 원래의 뭐한다? 평형의 되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그림
시험도 되게 잘 나옵니다. 순서대로 어떤 것이 1, 2, 3인지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그 생태적 평형의 파괴에 대한 얘기입니다. 생태 평형의 파괴에 대한 얘기는 두 가지가 있다. 자, 파괴 원인에 대한 얘기인데 파괴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단다. 첫 번째가 자연재해네요. 홍수라든가 산사태라든가 화산폭발, 지진 등에 의해서 뭐한다? 생태계 평형이 파괴될 수가 있다. 특히나 화산 폭발 같은 경우에서 용암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죠? 생태계 거의 뭉개져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을. 그 다음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인간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쭉 보니까 그죠? 한 4가지, 5가지로 나와 있네요. 첫 번째. 자, 숲의 파괴. 숲을 파괴하면 뭐야?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아하. 댐을 건설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수력 발전에 의한 댐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환경 오염에 대한 얘기. 그래서 물에 담기는 곳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하천, 하류의 생태계를 뭐 한다고요? 경화시키기 때문에 댐을 요즘 건설하지 않습니다. 물론 효용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비용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 농경지나 목축지가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물의 다양성이 꽤 감소하고요. 여기는 그 걔네들을 위한 뭐야? 비료나 농약, 흡수패스 등이 뭐한다? 오염원이 돼서 오염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자, 숲이나 평원은 다양한 종류의 개체가 살고 있는 반면 농경지는 뭐예요? 단식종만 재배합니다. 아, 뭐야? 종자성에 문제가 생기고요. 목축지에는 토종식물들을 같이 잘 먹는 식물로 대체로 종자수 일동성입니다. 그게 감소함에 따라 생태계가 뭐한다? 파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대기의 질 저하, 그지 일급지에서 사는 뭐야? 생물들이 점점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유기물질과 중국의 토양의 합체는 오염이 뭐야?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층과 산업화의 가속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열섬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열섬 현상이 뭐예요? 도심 지역에서 온도가 되게 높아집니다. 그럼 온도가 높아져서 상승한 공기들이 다시 주위로 가서 온도가 낮아서 기온으로 옵니다. 그러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뭐한다? 안에서 계속 순환이 일어나서 하나의 뭐야? 섬의 형태의 열 이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열섬 현상이라고 불렀죠. 근데 한여름에 보면 도심이 되게 뜨겁습니다. 특히 아스팔트 위에는 40도가 넘어가요. 그걸 우리가 열섬 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뭐야? 지구온난화가 더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 생태계 평형을 하기 위해서 유지를 위한 노력에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모양이. 그러면 첫 번째, 자, 습지 및 산림 등을 보존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한다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호해야 할 동물을 천연경을 그리고 공간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보호한다.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자, 물량 개발과 환경 파괴 맞고요. 도로 등을 건설할 때 뭘 설치한다? 생태 통로를 확보하고요.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자, 파괴된 서식 공간을 복원해서 생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요.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국상 정거기의 도시인들 습과 공원을 조성하여 바람 기를 확보해야 된다. 등등에 대한 얘기. 이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생태계가 안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의료기아이 사업. 판단점은 들어갑니다. 7번이에요. 생태계 내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먹이사슬이라고 한다. 먹이사슬. 그리고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그물처럼 연결된 것을 뭐라고 한다? 먹이그물이라고 한다. 먹이그물. 그리고 생태계 내에서 생물체가 먹이사슬에게 찾아낸 위치를 이루는 말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양단계라고 되었죠. 영양단계. 그 다음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분집의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 얘네들 뭐라고 한다?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합니다.
생태 피라미드다. 그 다음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수가 안정을 유지되는 현상은 뭐라고요? 생태계가 평형이 되어 있다. 생태계 평형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 생태계라고 하는 것 안에서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그리고 그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영향분과 그리고 생태계 평형까지를 쭉 공부를 해 왔네요. 그러면 자, 멸치해부를 통한 해양 생태계 먹이용기에 대한 얘기는 많은 멸치 불러봤고요. 뭐한다? 권해봤더니 동물성 플랑크톤이기 때문에 그래놓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것도 문제를 읽고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개번 개념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지금 시간에 풉니다. 뒤에 있는 문제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들까지 전부 다 풀이를 하고 확인하는 작업까지 하겠습니다. 됐죠?